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몇 년 전, 4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단 3개월 만에 이혼한 아픈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환상만 보이고 현실을 모른다고 하죠. 제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이후로도 남자를 만나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되도록 보통 대인이 아니어서요. 작년에 우연히 사연살롱 채널을 알게 되어서 듣게 됐는데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심정이 너무 공감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고요. 이제는 제 과거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털어버릴 겸 해서 사연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를 만만하다고 여겨 결혼하고 지네 집만 챙긴 이기적이고 재수 없는 남자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남편은 중학교 동창이었던데 다시 만난 건 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와 나는 중학교만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꾸준히 연락이 돼서 계속 만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축하할 일이었죠. 그 친구 결혼식 축하를 위해 중학교 동창들이 몇몇이 모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남편이 함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중학생 때 남편을 조금 좋아했어요. 대놓고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남편이 그다지 반응이 없어서요. 시들시들해지고 저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지요. 그럼에도 예전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설레었어요. 중학생 때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잘생긴 모습으로 눈에 띄었는데 다시 만나게 된 남편도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았어요. 잘생기고 또 한 게 없어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바로 그런 부류의 남자였어요. 그럼에도 어딘가 모르게 지치는 듯한 느낌을 줬고 표정과 행동의 생활로 인한 피로함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 그때도 남편은 취직하지 못하고 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요. 남편이 외모 덕분에 대학에 방송연예과를 진학했지만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하여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는 아마 특별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고심 중인 모양이에요. 하려다가 대화를 이어가려던 중 일반을 찾으려 하니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희야, 정말 오랜만이야. 살아있어서 만나네. 우리 나이가 몇 살쯤 되었지? 살아있는 이야기야. 아무튼 다시 만나니 반가웠어. 그렇게 가볍게 인사하고 봤는데 의외로 남편과는 친구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졌어.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는 채가 부럽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배우를 할 만큼 잘생겼고 그쪽 세계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봤다는 것이 부럽다고 했어. 제가 모르는 세계는 동경하게 되는 법이니까. 그러면서 남편에게 취업 정보도 주고받았어요. 코치로 일하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었어요. 너는 방송 쪽으로 취직하고 싶어? 연 관련 업종을 알아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쪽으로 취직한 선배들도 있을 텐데. 응, 그쪽도 고려 중이야. 현장에 가는 매니저와 같은 일보다는 사모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그런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남편은 저한테 취직 활동에 도움을 줬고 때로는 제가 밥을 사줬어요. 그렇게 어느새 둘이 사귀게 되었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져서 울고불고 했던 날도 있었어요. 과정에 대해 이해를 돕는 데 있으면 음성 검색, 타임 배팀, 패널 설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하러 갔지만 현장이 아닌 사무직이었고 회사도 꽤 탄탄한 곳이었고 대기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남편은 최종 합격 후에 너무 좋아서 방방 뛰기까지 했어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해.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네. 와, 그동안 진짜 형수도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고맙다, 수희야. 남편이 말한 형수는 몇 년 전 형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조카 둘을 키우는데 중학생들이라고 했어요. 형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 밑에서 자랐는데 형수가 많이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늘 말끝마다 형수 얘기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게 듣기 싫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잘해주는 형수 이야기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형이 돌아가셨어요. 여전히 한 식구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오히려 다행이죠. 그렇게 남편이 취직하고 반년 정도 지나자 제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입사한 지 2달 정도 후에 양쪽 집안을 인사하고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하지만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 후딱후딱 지나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직장이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마음을 고생하시지 않으셨지만 결혼을 하자고 하니 잘 살라고 남편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신혼집은 부모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 아빠가 돈을 모아 놓은 것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 나 돈을 모아 놓은 게 있다면 그걸로 작은 전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야죠.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서 너희가 언제나 모을 건데 아이도 챙길 텐데. 그러면 너희는 돈을 쓸 일만 있는 거겠다고 엄마 말이 맞아. 아빠랑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결혼하면 집을 주기로 했어. 너희가 대학에 갈 때부터 준비한 게 있어서 결혼 선물로 받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 오빠도 결혼할 때 받은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야 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발을 들어 먼저 자야 한다는 엄마 아빠 마음을 너무 거절하지 말아야 해.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면서도 저희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에 아파트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남편이 30대에도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서요.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 고생하시지 않도록 마음을 써 주시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했어요. 오빠랑 똑같이 대우해 주셨다고 하지만 오빠에게 집을 살 때 얼마 정도 도와주시기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속으로 참 미안하고 감사했어요.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정말 형수에게 많이 의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결혼했음에도 어떤 일이든 형수에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형수는 저를 싫어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고 제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당사자 앞에서 티 안 내지만 남편의 형수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진짜 잘생겼고 괜찮아 보이는 수희 씨라고 하는데 이제 동서보리차까지 많이 챙겨주셨다고 해야지. 아무튼 결혼을 할 생각이라니 우리 도련님은 우리에게 의리 한 가지를 행해 주십니다. 아니요. 요즘 세상에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서를 도련님께서 계속해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에 있는데요. 은퇴를 하셨어요. 우리 도련님에게 숟가락 얹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형님, 제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어서 도와주실 필요 없어요. 도와주실지 말지는 봐야죠. 말꼬리를 흘리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아니, 당장 결혼할 집도 제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요.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해서. 혼수도 제가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항상 만나면 아래 위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파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베란다 확장 공사가 늦어져서 잠깐 제가 살던 투룸 오피스텔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공사는 2-3달 정도 더 걸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오피스텔 주인과 신뢰관계를 잘 쌓아 있어서 주인은 제가 나가면 자기 딸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그럼 3달 더 있으라고 돈도 더 안 받고 연장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남편도 형님도 그런 걸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않더라도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혼 후 초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싫어해서 조용히 넘어갔어요. 게다가 4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이 사람은 방송 연예인이어서 그런지 남들 눈에 잘 비추어지려고 꾸미고 다닌다. 하지만 집은 진짜 한 가지도 치우지 않았어요.
자신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몄다가 싹 빠져나가고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또한 왜 그렇게 뻔뻔하게 드나들며 제 삶에 훈수를 두는지, 그러는 형제의 행동으로 인해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 먹는 반찬을 싸주는 것에 고마웠었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다른 얘기를 다 하는 거였어요.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좁네. 트름이 아니라 그냥 원룸 같아. 이런 데서 석 달이나 우리 도련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청소도 자주 해야 하고 위생에 신경 써야겠어. 아니, 부엌 그릇은 왜 한쪽에 쭈르륵 놔둔 거야? 라더니 제 찬장을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 위치를 바꾸려고 했어. 형님, 어차피 우리 이사 갈 거고 제가 쓰던 대로 두는 게 익숙하고 편한 거든요. 그리고 제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 동서, 우리가 동서 시간이기는 해도 나랑 동서랑 12살 차이 나는 거 알지? 동갑이라고 내가 선생을 해도 될 나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은 새겨들어야 해. 알겠어요. 형님이 떠나신 후 잠시 지난 후에 나는 이사를 하면서 사용할 전자제품을 정리하다가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새 집에 들어가서 박스 속 그대로 놔둔 채인데 스탠드형 모니터와 최신형 에어프라이어가 없어졌더라고요. 주훈 씨, 부모님께서 주신 스탠드 모니터와 친구에게 선물 받은 에어프라이어를 왜 못 찾는지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발견했더래요. 그것을 형수께 가져갔다 찾아봤더니 조카들이 벽걸이 모니터 둘러싸고 거실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는 김에 에어프라이어를 살까 했는데 형님이 한마디 하신 걸 생각나서 함께 가져갔어요. 그것을 형님께 가져갔다고 전해주니 그 이후로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뭐 어때? 우리는 리모컨터를 사용하면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나중에 필요하면 사면 되잖아. 당장 필요하다는데 우리보다 더 잘 쓰지 않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스탠드 모니터는 우리 혼수에 돈을 들어가게 해준 거잖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그것도 내 친구가 사준 건데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형님한테 갖다 줘?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 사서 쓰면 되지. 왜 혼수를 마음대로 갖다 주는 말을 하다 보니 점점 열이 받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 못한다는 듯이 혀를 차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둘이 같이 살면 공동으로 갖는 건데 누가 사주고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함께 갔다면 나에게도 말을 해야지. 적어도 내게 가져다 줄 생각이면 물어봐야 해. 너무하지 않을까? 친정에서 선물 받은 거라고 딱딱하게 말하면서 나한테 보여주고 싶냐? 그건 몇 푼이나 하는지 가격은 그렇게 중요해? 그럼 몇 푼인지 묻지 마. 번 돈으로 사줬으면 왜 혼수로 받았을까? 손님을 대할 때는 되도록이면 뒷받침해야지. 그리고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찬을 가져왔으니 과일도 가져가시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홍차까지 이제 가져가셨어. 그러면서 내 살림에 얼마나 참견하는지. 우리 둘이 살고 있으면 그건 우리 사이의 문제야. 살림은 하지만 관여하지 않을 일이야. 그동안은 지훈 씨가 형님께 의지해서 살았던 것 같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 결혼했다고 해서 얼굴 가린다거나 이제 우리 둘만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해야 하고 형수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관여한다 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과일과 홍차는 따로 살 거면 되는 거고 참 쉽게 말하면 돼. 형님도 자기 돈으로 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우리의 돈을 들여다 놓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 돈을 집어넣지? 그래도 이사를 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만큼 더 해주어야 하는 거야. 여기서 도와주는 건데 좀 그만해. 들어왔다고 되게 짜증내지 말고. 진짜 남편은 화를 냈고 그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제가 연애할 때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한테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남편은 은근히 눈치를 살피면서 다음에는 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은 어쩐지 편치 않았고 제가 결혼을 한 것이 단단히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집으로 옮길 때까지 만이라도 두고 봐야겠다는 마음에 혼인신고서를 내지 않고 그냥 제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형님이 수시로 우리 집에 드나들며 자꾸 제 집안이나 청소하는 것까지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형수한테 뭐 하나라도 지어주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처럼 느꼈어요. 제 눈치를 살짝 살피고 집에 들어온 혼수를 마음대로 주지 못해서 앞에서 어썼다가 현금 5만 원권을 한 뭉텅이로 꺼내서 형님 손에 쥐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안 한 채로 말 한 번 안 하는 남편놈이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결혼을 한 게 아니었는데 날이 갈수록 속상하기만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희가 아파트로 이사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파트를 한번 가보려 해도 남편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바쁘다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일만 하라고 해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고 도배도 다시 한다는데 궁금했어요. 회사가 조금 일찍 끝난 날부터 가능한 일인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공사하는 분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갑자기 그 아파트로 찾아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파트 안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형님이 계셨는데 양손을 허리에 얹고 안방에서 나왔는데 집주인 같은 투로 저리 가라고 하셨어요. 형님, 여기에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으니 회사 끝나고 들렸다가 도배도 다시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님,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아니, 새 집이니까 내가 봐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여기 동네가 참 좋고 깨끗하다고 하실 때 완성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초등학교쯤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꽤 좋은 초등학교도 있고 신혼집으로 34평 정도의 크기의 방 3개를 제공해준다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버스로 멀지 않고 괜찮은 학원도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뿌듯해하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관심을 받는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도배만 남겨두었으니 1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리하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쓰지 마세요. 그래도 새 집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요. 동서가 알아서 잘 할 거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알았어. 웬일로 형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안 하고 잘 할 거라는 말까지 하네.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괜한 말에서 트집 잡힐까 봐 조용히 있다가 같이 아파트에서 나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죠.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말야. 그것도 형님이 일일이 간섭하시는 건 아니라고. 아파트 그건 갑자기 왜? 아까 회사 일찍 끝나서 공사 마무리되는 것도 볼 겸 갔더니 형님이 거기 있더라고. 근데 지훈 씨, 형님한테 우리 새 아파트 비밀번호 알려줬어.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야. 아니야. 형수도 우리 새로 살 곳에 대해 말해선 안 돼. 한번 들러보고 싶다 해서 말해줬는데 내가 찬성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은 좀 미리 말해야 해. 내가 형수분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면 내게 말 없이 지나갔을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그러나 아파트의 인테리어나 가구, 냉장고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형수님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의 집안일인데 그럼 확실히 거절해야 해. 영수도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되면 더는 간섭하지 않으시겠지? 너는 너무 예민한 편이야. 아니야. 그동안 형수님이 여기 와서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
알았어. 내가 잘 대처하겠다. 너무 화내지 마. 그러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뭔가 수상하다. 하더군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형님이 와서 다 자기 집인 것처럼 멋대로 굴려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사날 며칠 앞두고 남편이 한 말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기 보이나요? 우리가 이사 안 가도 되는 것 같지 않아? 지금 당장 우리 여기 살기에는 좁지 않고 회사 다니기도 나쁘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 아파트는 형수랑 조카들이 들어가도록 해서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을 깜빡거리며 있는데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키고 마침내 한 말이야. 그거 진짜 야놀자고 한 건데 왜 이런 일로 농담을 해? 솔직히 우리는 아직 그런 큰 집 필요 없고 형수는 애들도 커서 각자. 방은 필요하고 거실도 넓은 게 좋은데 현재 형수 집은 좀 좁아. 그때 제 머리를 쉰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에 갔을 때 형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게 10년 혹시 형님과 미리 다 말된다 들어와서 살려고 미리 보러 온 거란 말이야. 뭐 그런 거지? 내가 갑자기 찾아가는 바람에 미리 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라서 그랬다는 소리야.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내 명의 건 알지. 그런데 거기에 형님과 내를 들여보내자고 우리는 여기서 살고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우리 여기 이제 곧 나가야 돼. 새 딸 산 것도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산 것이다. 그러니까 너 좀 말 잘해봐. 너랑 집주인이 친하잖아. 친하면 호구 취급해도 되니 우리 멋대로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갈 거니까 따님은 다른 데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여기서 사는 게 집주인한테 더 이득이야. 아니, 미치겠네. 박지훈, 너는 그런 마인드로 내 아파트도 내 형수 들어가서 살게 하겠다 그거구나. 형수는 애들도 그렇고 34평에 살만 하잖아. 우리가 몇 년만 양보하자. 조카들이 곧 다들 성인이 되고 대학 간다. 그때 우리가 들어가도 늦지 않아. 집이 4명이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이제 우리 부부니까 내게 내 걸 줄 거고 다 그렇게 해야겠지. 왜 항상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통보해. 이게 어디가 나를 그 진명이자 대접하는 거니? 너 아주 형수한테 마음 씀씀이가? 눈물겨운 그 눈물을 왜 내 돈으로 안 하고 다 내 걸로 하니? 여태껏 다 그랬잖아. 내 형수한테 준 거 다 내 앞으로 들어온 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 아닌 게 아니라 저번 스탠드 모니터와 에어프라이어 말고도 그 후로 남편이 자기 형수네로 보낸 물건이 몇 개 더 있었어요. 그것도 꽤 괜찮은 고급 가전제품들을. 아니 나는 내가 아직도 내 거네 거 따지는 게 이해가 안 돼. 누구 앞에 들어왔든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뭐 어때네? 내 거는 안 따지면서 나한테 말은 안 해? 그건 대체 무슨 편리한 신보야? 다 됐고 안 돼. 그 아파트 형님 내 절대 못 들어가. 절대. 형수님, 이미 이사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사짐 센터 예약도 했고 취소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뭐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를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현숙님께 그런 무례한 말을 하라고 그러냐? 우리 형수님은 그동안 보낸 세월을 보상받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아파트에서 살만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내시고 너희 형수님이 거기서 살라고 아파트를 구매해 주신 줄 아니세요? 우리 부모님의 정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대로 된 인사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알았어. 이번 주에 가서 인사드릴게. 그러면 됐지. 그냥 진행하는 거야. 어차피 벽지나 베란다도 형수님 취향에 맞게 꾸며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췄어. 그러니까 그냥 형수님 들어가시게 하자. 야, 박지훈,
너 이러라고 나한테는 아파트 신경 안 쓰고 내일부터 여기 집만 신경 쓰라고 했던 거구나. 너, 그때부터 형수 아파트에 살게 할 생각이었구나. 말하기가 좀 그렇지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고 나야 말하기도 좋지 않겠어. 그럼 우리 얼른 집 알아봐야겠다. 일단 이따 집에 오다가 부동산부터 들어볼까?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형수를 생각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아예 흘려버리고 지 형수 아파트에서 살게 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희야, 우리 꼭 큰 집 아니어도 되잖아. 적당히,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을 고려하여 월세도 괜찮지 않을까요? 너는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 그래서 나랑 결혼했어. 당장 내 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해 취소됐다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난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도 좀 적당히 해야 해. 나이 많은 형수를 좋은 곳으로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좀 넘어가라고, 넘어갈 걸 넘어가라고 해야지. 만약 내가 내 형수를 좋은 곳에 살게 하고 싶다면 내 돈으로 해. 내가 아파트를 사라고? 어떻게 나는 그걸 사냐? 이제 겨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형수를 제 아파트로 보내거나 버티겠다는데 난 경고해도 소용없었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말까지나 형수에게 전했는지. 그날 오후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동서가 내게 들었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 걸 반대한다며 아니라고 했어요. 도련님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동서는 왜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랬대요. 결혼했으면 남편의 말을 들어야지. 그 집에는 동서 명문이 있던 모양이었는데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앞으로 더 잘 될 사람은 우리 도련님이에요. 막말로 동서를 내고 집에 들어가게 해서 경단녀가 되도록 할 거라고 생각해. 취직하기 쉬운 줄 알지만 복직해도 회사에서 예정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동서를 부양해줄 도련님의 말을 듣는 게 좋겠어. 우리 애들하고 거기 몇 년을 살아가면서 애들을 편하게 학원에 보내고 나도 함께 지내겠어요. 괜찮은 마트에서 장을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형님, 요즘은 모든 걸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만약 애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1:1 강의를 찾아보세요. 정말 싸가지 없다 싶었는데 말하는 게 아주 수준 나오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하죠? 제가 저 집에서 살 수 있는 수준이라 아직은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아파트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한 거 녹음도 해뒀으니까 나중에 뭘 바뀌게 또 말하지 마세요. 동선이나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남편이 정원에 여자가 서서 이렇고 저렇고라는 얘기는 결혼한 여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 현대 시대인데 그런 말은 좀 삼가세요. 제가 형님이 그 아파트에서 살길 원하는 거 알아요? 지금 억지로 부르지 마세요. 아니요, 그래. 나는 거기서 마음에 들어서 살고 싶다고 했어. 왜 그게 뭐라며 악을 쓰길래 그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도 제 앞길을 다시 계획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마음을 먹고 집에 갔죠. 이미 둘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어떻게 형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형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어떻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내가 암만 그래봤자 이미 결정난 일이야. 웃긴다네. 야, 너 우리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냐? 나 아직 그거 주민센터에 안 가져갔거든. 그러자 잠시 당황하던 남편은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래서 뭐, 내가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웃기지 마.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이혼하는 건 무슨 일이냐? 전쟁인가? 너 그럴 자격도 없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구타였잖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다
내가 그런 일을 벌인다고?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안 하던 것도 해야지. 내가 그렇게 겁주는데 내가 눈을 깜박일 것 같아. 솔직히 형수가 너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어. 그런데도 내가 너랑 결혼한 건 내가 나한테 해주는 대로 다 따르겠단 걸 보여줬으니까. 나 취준 시절에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걸 보고 알았지. 아, 얘는 그냥 내가 돈을 쓰면 쓰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나보다는 특출났다 생각해도 너무 건방진 거 아니겠어 한 것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너는 얼마나 말로 나를 겁주려고 그래. 난 네가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만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아, 그러니까 넌 나를 완전히 오해했구나. 평생 편하게 살려고 나랑 결혼했던 거야. 나는 바보였네. 네 같은 사랑이라고 믿고 결혼해서. 그래,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조차 안 했어. 완전히 냉정한 상태가 계속되었어. 대신 문자 한 번 더 할 기회를 줄 테니 형수 아파트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문자만 보냈어. 김수희 씨, 너무 힘들다. 말았잖아. 내가 그런 말로 이미 결정한 일인데 바뀌지 않잖아. 얼른 이사를 가야 하는지 말아봐. 내일은 부동산에 가야 할 텐데 안 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사하는 너는 혼자 가도록 하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팽팽이로 일을 처리하면서 결국 형님이 나 이사하는 날이 됐어. 하지만 난 전날 미리 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형이 미리 준비해 둔 가구들을 옮겨놓고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완료했어. 형이 비밀번호를 몇 번 눌러봐도 안 되니까 전화를 하라고 내게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도 벌었지. 그러다가 난 안에 있단 걸 알고 소리를 질렀어. 동서가 아니고 성적으로 해결해.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경비원 2명이 우리 집으로 왔다. 형님께 다가가서 시끄럽다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주인께 신고가 들어왔어요. 좋게 말해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경찰을 부를 겁니다. 아니라고요. 여기가 내 집인데 억지로 쫓아내지 마세요. 어제 여기 주인이 이사를 들어왔다고 해요. 저희는 얼굴도 봤고 확인도 했어요. 여기 주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즉시 나가주세요. 그러자 형님이 소리치며 억지로 쫓긴 후에도 어떻게든 아파트에 들어가 보겠다며 주차장에 짐을 내려놓고 해가 질 때까지 머물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사짐 센터를 불러서 짐을 옮겨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그날을 되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저한테 이상한 문자를 보내던 남편에게 만나자고 짧게 문자를 보냈고 그 인간을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우리 혼인신고 안에서는 어차피 둘 다 1억 원도 안 남을 거야. 그런데 일단 사실로는 관계니까 정리가 필요하거든. 너 그동안 나한테 빌려준 돈 다 내놔. 너가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냐? 그래, 너의 소원대로 평소에 아파트에 못 들어가면 좋겠지.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나랑 안 살 거라고 했어도 귓구멍 막히면 뚫고 잘 들을 테니. 내가 3달 동안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보여줬고 저번에 나랑 살면 편할 것 같다고 했던 말도 다 녹음해뒀어. 내가 아파트를 형수에게 살게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내가 한 말 전부 다 녹음해놨어. 물어봐야겠네요. 이거 정말 누구한테 유래된 말인 걸까요? 부부 사이에서 네 생각을 들어주는 것을 따져본다면 당연히 따져봐도 되지 않을까요? 너도 여기서 물어보고 말해봐. 이게 말이 되는지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고 올까? 내가 해봐.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너 왜 이제서야 아무 말도 안 하니? 말이 맞다면 경 아저씨들이 왜 경찰을 불렀겠어? 법적으로도 형수가 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없는 거야. 어떤 계약서 한 장도 없으니 형수가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건 침입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야, 수희야.
이건 부부 사이의 문제이자 가족 문제거든.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어떤 가족이 맨날 한 사람은 희생자로 남고 다른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야. 산이,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너가 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넌 기생충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남편은 주위를 살피던 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 남편은 자기가 사용한 돈을 모두 주어야 하는지, 용돈으로 줬던 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지 묻더군. 그래서 나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어. 자기가 지금까지 이겼다고 생각하지 못한 건지 남편은 이제 제가 의리가 없고 나쁜 여자라고 동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나 봐. 하지만 나와 계속 연락하던 친구가 내 사정을 알고 있었고,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은 남편보다는 그 친구와 더 친했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어.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고 하죠. 물론 그중 몇 명은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정에서 제게 주어진 아파트에 자기 형수를 살게 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모두가 말도 안 된다며 머리를 저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나와 남편의 관계는 끝났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 손을 들어 주어 남편이 여러 가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남편의 형수가 길게 뛰며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걔, 나한테서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얼굴이 안 좋다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할 것 같다고 얼마나 말했어.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어. 제 삶을 망쳤어.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요. 성큼성큼 다가오다가 형님한테 싸대기를 맞았는데 형님은 우리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맞아주셨어. 놀란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미친놈들이 뚫린 입으로 계속 말을 하자 우리야말로 당신 동생과 우리 딸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런데도 결혼한다 하니 고생하지 말라고 건의해 주셨어. 아파트에 대해 우리 딸의 수준이 맞지 않아. 당신의 수준에 맞게 돈으로 번 돈을 통해 살 수 있는데 남의 집에 소중한 딸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형님은 조용해지셨고 뒤에서 지켜본 남편은 걷는 것을 멈추고 우리 부모님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계신다. 쌩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정말 끝까지 치사하고 비열한 모습만 남긴 최악의 인간이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그동안 가져간 돈도 갚아야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걸 갚느라 회사 근처에 룸을 얻었는데 그것마저도 비싸서 얼마 못 입고 나와서 회사랑 한참 먼 곳에 빌라를 얻었다고 해요. 남편 형수도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다고 신이 나서 전세 뺀 걸로 가구니 뭐니 서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을 다시 마련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 짓이 있는데 제가 뭐가 불쌍한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지팔자지가 꾼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도 그 후로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제게 해주신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어요. 아직은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생각은 없어서 이런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받고 싶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